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청취자 여러분. MC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개편 후 첫 방송 나가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잘 지냈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연말이라 좀 바쁘네요. 네.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대해서 좀 반응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크한 히구라 청취자님들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네, 댓글을 거의 안 달기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개편했다고 몇 분이 조금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간만에 몇 개 반응을 보니까 약간 반갑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몇 개 좀 소개해드리죠. 페이스북에 피에타 LJI 이런 분께서 굉장히 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구라를 첫 회부터 들어왔었지만 패널들 얼굴은 몰랐습니다. 개편하면서 두 MC 사진이 올라왔을 때 짐작으로 왼쪽이 박재영 편집주간, 오른쪽이 김선욱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반대더라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선욱 변호사고요. 네, 이거 빨간 넥타이에 거슬립니다. 네,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굳이 예능적 재미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팟캐스트를 만드는 입장에서 대중적 인기도 고려하시겠지요. 방송 감각 좋으시던데 애드립 하시면 좀 썰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쭉 써주셨고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송 기자님이 PD 역할을 하신다고요. 송수연님의 웃음소리. 네, 웃음소리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예. 가끔 웃음소리 방송에 같이 내보내주세요. 얼굴이 훨씬 낫습니다. 네, 정말요? 웃음이 훨씬 난 것 같은데. 네, 그런 댓글 내용들을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팟빵에도 댓글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빠새우 이빠라라는 분이 예전엔 너무 길다고 생각됐는데 개편 후에 코너별로 나누어져서 지루함이 덜하네요.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 점도 좋고요. 들어보니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고실점이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화 부실의대라는 분께서 교육병원 내용 잘 들었다. 의료계 쪽 종사하지만 잘 모르던 내용인데 이 심각한 문제군요. 심층적으로 다뤄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히포크라테스 흐흐라는 분이 이름이 재미나요. 보건의료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 많은 일들이 있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이상규 교수님 코너 기대된다. 재밌다. 이런 댓글도 구라구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개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죠. 그럼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쌤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의사로 오시오. 웰컴. 저희는 지금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투쟁을 시작하였지만 투쟁의 시작은 영리병원과 원격 의료 저지에 있지만 이 투쟁의 끝은 반드시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잘못된 의료 악법들, 잘못된 의약 분업,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이 우리들의 투쟁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희는 지금 관치의료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치의료 이번 기회에 종식을 시킵시다. 원격의료 저지하여 국민건강 지켜내자! 무책임한 영리병원 의료기관 무너진다!
위하여 최선 진료 지켜내자. 참을 만큼 참아왔다. 선택불합 실시하라. 관치의료 중단하고 의권회복 쟁취하라. 자, 방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 12월 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 옛날에 동아홀이라고 불렀던 거기죠. 이제는 전 동아홀이었던 그 3층 큰 방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상황입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첫 코너인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청년의사신문 곽선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지난 7일 의협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전국에서 500여 명이 모였다고요? 왜 모인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요.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에 반발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요. 지난 7일 오후 4시 서울 이촌동 협회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원격 의료 및 영리병원 추진 중단, 선택 분업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도화선이 된 건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사 환자가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의료계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의료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뭔가요? 일단 이날 대표자들이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의료 허용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추진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항상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그 건강보험 제도 개혁도 담겼고요. 그 외에 대체 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 분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관치 의료라고 하죠. 이제 복지부에서 컨트롤하는 이런 관치 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 구조를 보장하라는 요구사항도 담겼습니다. 하여튼 원격 의료에 관한 얘기는 뭐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에 바로 며칠 후에 오는 15일 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의사 궐기 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비대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2만 명이 모여야지 이제 성공적인 개최라고 이제 의협이 보고 있는데요. 날씨가 상당히 춥잖아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도 12일인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보면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라고 알리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 공감이 크게 안 되는 모습이 보여서 그걸 이제 의협 비대위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전공의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협이 그 지역 의사회 등에서 일선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한구 회장 역시 관심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병원장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역에서의 뭐 참여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서 한 2만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글쎄, 그 의협이 공식적으로 밝히기에는 이제 반응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런 행사의 특징상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날씨. 네,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얼마나 추우냐 이런 거고. 또 연말이라 또 약속들도 많으실 텐데. 네. 예. 그리고 아마 경찰 추산하고 주최 측 추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매번 좀, 그렇죠. 네, 들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잘 이왕 하기로 한 대회니까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소식은 제가 청년의사신문 692호 커버스토리로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요. 개선 안 되는 출판 관행 오셔십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오셔십? 오셔십. 오서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발음이. 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유명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이 관련된 논문 부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됐으니까 크게 보도가 됐죠. 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의학계 논문 부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문 작성 및 출판과 관련한 국내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다뤘는데요. 국내 의학계에서 논문과 관련된 부정 그리고 좀 잘못된 관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그 부정하고 관행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논문 날조, 변조, 표절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이라고 하고요. 관행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이라는 사전적 뜻이 있기 때문에 요것같이 이 부정과 관행 사이에 뭐 좀 얽혀 있어서 너무 윗사람들부터 이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자면요. 이번 서울의대 논문 부정 사건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물론 언론 등에서 잘 보셨겠지만 사망자 수를 조작한 행위는 이제 날조 변조에 해당해서 이제 부정이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 정확히 어떤 논문이 작성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데이터만 전달했다고 이제 그 몇몇 저자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것이 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서십과 관련된 우리말로 이제 저자됨인데요. 그 저자됨과 관련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좀 더 그 저자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 저자됨이란 게 그 의학 논문처럼 이제 복잡한 논문을 쓴 경우에는 저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럿이 같이 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저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논문의 아이디어를 주는 윗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주제가 정해지면 밑에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모으는 이제 아랫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논문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도 이제 논문의 저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대 사건에서 보자면 이제 데이터를 제공한 그 교수들이 저자 이름으로 올라갔죠. 문제는 이제 이들이 논문 작성에 실제 도움을 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국내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라는 곳에서 만든 의학 논문 출판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 저자됨의 요건이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모두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관여를 논문에 해야 대해서 네. 관여를 했으면 이 논문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지 저자가 될 수 있다. 누가 물어봐도 이런 그 뜻이죠. 딱 기억해내서 그렇죠.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울대 사태에 적용하면요, 이번 서울대 사태 관련해서 그 교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만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네. 교수들은 엄밀히 말하면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자됨과 관련한 관행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초빙 저자, 유령 저자, 교환 저자, 도용 저자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초빙 저자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공짜 저자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요. 자격이 없는데 저자와의 친분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친분입니다, 친분. 네. 유령 저자라는 것은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자보다 이제 그 책임 저자, 1저자 보다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이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교환 저자는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서로 자신의 논문을 낼 때요. 그 상대편 이름을 아주 상습적으로 올려주는 경우. 공짜 그럴 때. 저자를 서로 같이 하면은 그게 그렇죠. 교환 저자군요.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아주 상습적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도용 저자의 경우는 이제 이 논문을 쓰면 이제 저널에 올려야 되는데 유명한 저널에 올리는 게 이제 이 연구자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논문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연구와 아무 상관없는 유명한 교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살짝 올리는 경우를 도용 저자라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 논문 수가 어떻게 보라면 자기의 신분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위치를 좀 더 위로 높여주기 위한 이 절대적인 수단이 됩니다. 일단 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 편수 이상의 논문을 써야 하고요. 대학병원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일정 수의 논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업무도 보고 하는 이 연구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자됨 관행을 이용해서 이제 경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뭐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 상하 관계 등도 연구자 사이의 상하 관계도 이런 관행을 만드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것들은 있나요? 일단 한 가지 제가 예를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저자됨보다 사실은 더 심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이 중복출판 관행이라는 게 이제 국내에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국내 연구자들이 좀 유명한 논문을 쓰면 해외에 발표하면 그걸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국내 이제 약간 덜 유명한 국내 학회지 실는 이런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흔한 일이었죠. 예전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 그 코리아 매드라는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서 구축이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근데 요게 이제 구글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도 요걸 통해서 이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중복 출판이 걸리는 시스템이 마련됐어요, 국내에서. 한글로 쓴 논문도 구글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된 그렇죠.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제 중복 출판이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창피하니까 이제. 요새 그 뭐 가수들 작곡자들이 만나는 표절하고 그렇죠. 카피하는 그렇죠. 그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걸려지는 겁니다. 네. 이제 네. 인터넷을 타면서. 근데 이 저자됨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관행을 막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유명 저널의 경우에는 이 저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을 낼 때 이 각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서 거기 실을 그 논문 자체에 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이 사실은 권장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연구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인식이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좀 개선돼야지 앞으로 저자됨 관행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 저자됨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는 문제긴 한데요. 해외는 자꾸 이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흔히 일어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이 이제 유명한 교수가 뭐 자기 친척, 뭐 자기 부부가 또 둘 다 연구자일 때 서로 이름 둘 다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히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과거에 상당히 많았던 관행이고요. 요즘 좀 줄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일선에 있는 실제 편집인들을 만나보면 이 저자됨 관행에 대해서는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요? 아직 멀었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표절이나 이렇게 외국에 낸 거를 다시 국내 학회지에 내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줄었는데 거의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저자됨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 여전하다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허명을 바라보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행위인데 이성이 좀 컨트롤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만 짧게 더 소개를 해주시죠. 굉장히 따끈한 뉴스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곳이 국내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업당국이 최초로 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서 주목된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0명, 사무장 10명에게 그렇습니다. 사기죄를 적용해서 4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받았죠? 것 같아요. 네. 6명은 집행유예고요. 그렇습니다. 김변 최고는 3년을 받았습니다. 3년 최고. 네, 3년까지 받았습니다. 네. 김변 이 사기죄 적용되고 징역형 실형 선고된 게 처음인가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최초죠. 예. 예전에는 그 의료법 33조를 적용시켜서 대부분 사무장 그러면 벌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선고가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불법 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공단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청구를 할 수 없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병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을 타냈다.
그래서 사기죄가 가능하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한 거고 아마 그게 이제 법원에서도 법리적으로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제 사기죄가 돼버리면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편취 금액에 따라서 이제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데 대부분 억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징역형이 나오고 실형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액수가 굉장히 10곳이 적발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은 16곳이나 병의원을 운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비용이 32억 원이 넘네요. 네. 앞으로 그 파장이 크겠는데, 여기 이제 관련되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을 테고, 32억 이거 다 환수 조치 뭐 이런 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사단법인이 외형적으로는 적법한 병원 개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환수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사단법인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법인이 이만한 돈이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신종 어떤 사무장병원, 법인형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과연 이 사단법인한테 징수할 수 있을지도 사실 불분명하죠. 그렇네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들은 청년회사 종이신문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성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김철중 기자의 감별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UCLA를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든 5가지 경영 원칙을 소개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타벅스 사람들의 저자 조셉 미첼리가 모든 병원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UCLA 헬스 시스템의 혁신적인 고객 경험 전략을 분석한다. 의료 경영 베스트셀러 조셉 미첼리의 UCLA 헬스 시스템 이야기. 청년 의사. 자, 김철중 기자의 감별 진단 시간입니다. 김철중 기자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 신문사의 의학 전문 기자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입니다. 99년에 입사했으니까 벌써 10여 년째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계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한국 최고, 여기서 고는 최고령이라는 뜻이랍니다. 최고 의학 전문 기자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나는 의사다 51회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빵 터뜨렸는데요. 이 김철중 기자를 아시는 분들은 나는 의사다 51회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김철중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네. 오늘 뭐 강의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크밸리에 무슨 대한체육회 네. 워크숍한테 강의하러 갔다가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하. 못 타고 돌아왔어요? 이천에서 위화도 해군에 갔어요. 그러면은 받기로 했던 강연료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아이고. 받아요. 이 강연료 수입이 꽤 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종합소득세에 납부하실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강연료 수입 컨트롤은 잘하고 계신가요? 그냥 앵벌이로 하고 있어요, 그냥. 앵벌이 수준을 넘는 것 같던데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코너 준비하느라고 우리 기자가 그 김 선배가 쓰신 기사들을 쭉 리뷰를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쓴 게 없다 그러던데요. 강의만 하고 기사는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암약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 김정일 그 건강도 많이 쓰시고 그러셔가지고 특종도 많이 하시는데 김정일 죽은 다음에는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김정일 기사는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그리고 계속 그 사진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 갖고 그 10명의 전문의들한테 동영상하고 그 사진을 다 분석을 시켜가지고 네. 굉장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뇌졸중 위험이 높다. 네네. 그래서 그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일보 기자, 남조선 기자 중에서는 소설가가 있다. 네. 이렇게 제 기사를 보고 네. 그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맞았잖아요, 그게. 근데 맞았잖아. 예, 역시. 원격 진료한 거예요. 예. 원격 진료한 거예요. 원격 진료. 네. 야.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기사는 쓸 계획이 없으세요, 그럼? 우리 김정은 강비서인가? 하여튼 이 양반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력은 이미 있는 거로 이제 나와 있고. 그러게 목둘레도 두껍고. 약간 비만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근데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아직 뭐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아직 없는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에이즈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12월 초에 조선일보에 이 관련 기사를 쓰셨습니다. 이 핵심이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독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의 북쪽, 알제리, 모로코 이쪽 결도 아직은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숫자는 많이 줄고 있는 거죠. 네. 통계를 보니까 UN 전체 통계를 보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2001년에는 340만 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30% 정도 줄었다고 되어 있네요. 230만 명. 네. 근데 한국인은 2001년에 327명, 2007년에는 740명, 2012년에는 868명 이렇게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일단 그럼 왜 이 에이즈 왕국이라 불렸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계열 계열들은 왜 줄었냐? 걔네들이 줄은 걸 보면은 우리 상황을 거꾸로 관찰할 수 있는데, 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가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에이즈 검사가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 환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도 당연히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빨리빨리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검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WHO에서 그래서 그 에이즈 약물을 엄청나게 이제 아프리카에 쏟아부었죠. 쏟아붓고 그래서 에이즈 검사 루틴으로 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약물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약물을 투여하면 감염력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염자의 전염 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에이즈가 너무 흔했기 때문에 신규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반면에 한국은 에이즈가 너무 적으니까 에이즈 검사를 루틴으로 하지 않아. 그리고 에이즈 검사 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동성애자 아닌가?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했나?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에이즈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루틴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검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접촉을 하죠. 그러면 약물 치료를 감염된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전염력도 굉장히 더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에이즈를 전염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혈액 검사 같은 거 간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혈액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도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에이즈 검사를 받겠다고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2011년도에 신규 감염자 중에서 그 면역 세포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약 절반 정도 면역 세포 검사를 했는데, 네. 이게 에이즈가 감염되면은 면역 세포 중에 CD4 T셀이라는 세포 숫자가 떨어져요. 네. 이 감염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CD4 T셀이 떨어지는데, 새로운 감염자를 대상으로 이 CD4 T셀 숫자가 얼마인지를 재봤더니 75% 2011년 신규 감염자의 75%가 이 혈액 1ml당 CD4 감염 수가 349개 이하예요. 이 349개 이하라는 뜻은 이미 감염된 지 5년 정도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신규 감염자의 4명 중에 3명은 감염된 지 5년이 지나서 내가 감염됐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성접촉을 했다면 이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숫자를 제가 좀 보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한 300 몇십 명이 감염되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사실을 모른 채 활동을 했다는 뜻이 되네요. 5년 정도. 5년 동안. 네. 예. 정말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군요, 우리가. 근데 절대적인 숫자가 작죠. 아직까지는. 신규 감염자가 아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이니까. 네. 절대적인 숫자는 작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줄인다는데 네. 한국은 계속 늘어난다는. 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지적인데 일단은 에이즈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사회적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다. 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도록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그냥 우리가 간염 검사 받는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똑같이 에이즈 검사 받는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한 검사 이 사람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보건소에 가면은 다 익명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에이즈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무료죠, 그거 익명으로 해주는 거. 무료예요, 다 무료.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에이즈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두 분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왜? 우리는 괜찮아요. 단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예. 사회적 그냥 간염 검사 받듯이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에이즈 발생 위험 그룹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룹들이 이제 동성애자고요. 네. 그다음에 불결한 위생, 네. 주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네. 뭐 약물 중독자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중국, 베트남 이런 에이즈 아주 다발생 국가에서 네.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고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에이즈의 감염 과거 초창기에는 동성애자의 감염률이 90%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즈는 다 동성애자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통계로는 동성애자가 많긴 하지만 이성 간의 섹스를 통해서 성접촉을 통해서 옮기는 숫자도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그냥 저건 동성애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감염 접촉 경로를 보면은 이성 간의 성접촉으로서 옮겨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김철중 기자는 검사해보니까 괜찮던가요? 뭐 해외에 많이 다니시니까요. 네. 아직 안 해봤어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고. 네. 그 자발적인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보건소를 직접 간다든지 뭐 요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가 뭐 건강 검진을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잖아요. 뭐 직장 가입자들은 그럴 때 그냥 아예 항목으로 넣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숫자가 많다면 네.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될 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다른 곳에도 더 시급한 보건상의 문제에 투여해야 될 효과에 비해서는 아직 미약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 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에이즈와 관련된 재밌는 기사 써주시고 오늘 네. 또 추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시간 될 때마다 전화 연결을 할 테니까요. 네. 자주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중 기자의 감별 진단이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핫 이슈를 다루는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교육병원 나갔잖아요. 주변의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할 이슈입니다. 바로 응급실 등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진 폭행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의료계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씩 듣는 내용인데요. 폭행이나 폭언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의사에게 칼까지 휘둘려서 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전에 히포크라테스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이죠. 네, 그때 김변희 패널로 참석했었는데 의료계를 대표해서 참석했던
의사협회 송영곤 대변인보다 김변이 더 강경하게 발언해서 막 흥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의료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폭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요. 이건 폭행이 아니라 업무 방해입니다. 공공의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폭행 사건과는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아무튼 히구라에서 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서이기도 한데요. 최근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전공의 한 분이 이 환자한테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맞은 분을 직접 초대를 했습니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를 맡고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 차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 중앙대병원 응급학과에서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서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주치자한테 오른쪽 갈비뼈 맞아서 법정 간 걸로 아마 저를 알고 있는 그런 청취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응급실에서 중환을 보고 있는 응급학과 전공의 환자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궁금하니까 바로 묻겠습니다. 그때 폭행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당했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좀 아팠나요? 예,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고요. 이게 정말 많이 심적으로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얼굴 지금 보고 있는데 맨정신에는 환자가 때릴 것 같지 않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였습니까? 그때는 술을 많이 드시고 온 환자로 뭐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네. 왔을 때는 의식 저하로 온 환자였고요. 의식 저하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술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약간 의식이 저하된 네. 환자인데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알고 처음에 보니까는 왔을 땐 몰랐죠. 술이었다고요. 네. 뭐 젊은 남자였나요? 아니 5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맞은 다음에 고발은 했나요? 맞고 나선 맞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저희가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응급실 계속 계시니까 자주 좀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 주먹으로 맞는다든지 발길질을 당한다든지 신발을 던진다든지 뭐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한 달에 한두 번은 일어납니다. 그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게 의사 한 명이? 아니요. 전체 털어서 제가 근무할 때 제 기준으로만 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네, 하는 본인 거예요, 얘기만요. 지금? 그러니까 서건 쌤이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네. 맞거나 뭐 무슨 침을 뱉거나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다. 네, 맞습니다. 뭐 당연히 다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뭐 크게 비슷할 다르지 거라고 않을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 전에도 그러면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고소를 하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하지 않다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세게 대응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2년 차인데요. 1년 차 초반에 한두 번은 막상 겪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경찰 분들이랑 잘 연락해서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저는 항상 하던 대로 진행을 했는데 네. 뭐 이게 아무래도 전공협회 복지이사라는 거를 저희가 맡게 되고 나서 그런 언론들이라든지 기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하던 대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 하던 대로 했다는 게 그러면 그 전에도 누가 때리고 이러면은 경찰을 부르고 네. 했다는 뜻이시군요. 네. 아. 응급실 폭력은 뭐 가해자는 1차적인 가해자는 전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1차적인 시간에 피해자는 피해자는 저인데 더 큰 피해자는 그때 정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슬프게도. 네. 그랬을 때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자지. 그 사람들을 전 그렇게 생각해서 다 고들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11월 28일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국 재판 판결이 나왔죠? 네, 판결 내용은 뭡니까? 판결 내용을 정확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듣기로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형사 사건인 거죠, 그거는? 네, 형사입니다. 그 죄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업무 방해로
지금 우리가 폭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의 업무 자체가 방해된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폭행죄는 성립 안 하나요? 그러면? 같이 성립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폭행죄는 개인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업무 방해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적인 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좀 더 강하죠. 그 폭행죄는 이제 벌금으로 가게 되면 최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최상위 500만 원. 예, 최상위 500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폭행에 의해서 이게 일이 됐지만 폭행죄로만 봐도 최고 높은 형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500만 원이면. 업무 방해는 물론 그보다 더 1,500만 원 이하인데요. 아. 예, 500만 원 정도면 뭐 작은 거는 아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받았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참고하세요. 네. 민사까지 소송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권고는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면, 부끄럽긴 한데, 저 되게 힘들어요. 전공이 근무하느라고. 네. 가지고 힘들어서 소송을 진행할 정신이 없다는 뜻인가요? 소송은 대리인들이 해주니까. 네, 도와드릴게요. 지금 삭발에 준한 머리 형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 무죄 나오면 삭발 시위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삭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헤어스타일은 평소의 헤어스타일인 거죠. 아니, 오늘 방송 나온다고 짧게 잘랐습니다. 네. 이거 네. 목소리만 나가는데. 네. 몰랐어요. 거의 삭발에 가까운데, 예. 만약에 2심 가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아예 빡빡 밀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냥 손가락에 있는 털 있는 것 같이 그 정도 빡빡 스킨헤드로 밀어야죠. 네. 저는 이게 경찰 부르면서 저도 전데 이건 응급실에서 그런 폭력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500만 원이라는 벌금 수준이 어떤 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벌금 정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니까 제가 그쪽 전문직은 아니니까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왜 법적으로 좀 뭘 지켜주면 좋겠어요. 법이 분명히 모든 걸 담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기본적인 건 좀 지켜주라고 법이 있는 건데, 응급실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주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저 개인이라든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폭력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로운 인권 문제라 생각해서 그런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최근에도 이게 이제 화제가 돼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예전에는 진짜 경찰 단계에서 무마됐던 사건들이 이제 재판이 되고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의사들은 과거 경험 때문에 그냥 무마하자, 해봤자 안 되더라. 이런 약간의 피해의식 내지는 권리 포기의식이 있잖아요. 요번에 선생님께서 했던 것은 아마 그걸 더 환기시켰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 예전에도 술 먹었으면은 조금 용서해주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술을 먹였는데, 요새는 주폭은 더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했을 때 이분이 과연 500만보다 적게 나올 거냐, 그거 요새 재판 분위기 또 다릅니다. 항소해서 또 실형의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주치자 때린 사람의 담당 변호사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건 반성한다 하고 또 지금 합의가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폭행보다는 이제 업무 방해 쪽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합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왔을 텐데요. 제가 상대방 주치자, 변호인이라 한다면은 반드시 가서 용서를 빌고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사 소송은 제기가 안 된 상태인데, 네. 사실 크게 많이 다치신 건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다치진 않았죠. 저 개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진단서에는 뭐라고? 그냥 2주.
2주. 네. 간단한 네. 폭행인 거죠. 그러니까 2주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2주라는 게 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상해 쪽으로 안 가셨던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상해까지 갔었으면 뭐 폭행치상 내지는 뭐 상해죄 같이 들어갔겠죠. 예. 여기서 저희가 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구원 선생님이 내가 맞은 게 억울해서 혹은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환자분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뭐 좋게 포장하자면 좀 사명감 이런 거에 불타가지고 지금 먼저 나서신 것 같은데 이 주변의 동료 레지던트 뭐 선배 후배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차례 비슷하게 법정까지 간 건 처음인데 비슷하게 돼서 뭐 업무 진료 방해? 네. 그걸로 그 주치자들이 평을 받은 거는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항상 하는 대로 하나 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있었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말은 안 하지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시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저 병원에서 일해봤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똥말 봤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이런 일을 뭐 안 겪어야겠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늘 겪는 일이라니까 또 하시겠네요, 앞으로도? 그럼요. 없어질 때까지 해야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률적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병원 측에서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본인이 혼자서 했나요? 이거 중요한 문제다,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이게 거예요. 저희가 막상 진행해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일했던 게 대부분이고 병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수차례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 당사자가 가서 경찰 가서 진술도 해야 되고 조서도 꾸려야 되고 네. 근데 병원에서 크게 도움 줬던 적은 한 번 있는데 응급실에 어떤 술 먹고 온 환자의 친구인가? 많은 형이 누가 내 아는 동생이 거기 갔는데 어떠냐에 대해서 그냥 다짜고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법률 환자 정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욕하면서 응급실에 그날 밤에만 40몇 차례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응급실에 또 찾아와서 그 새끼 어딨냐.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때는 병원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고소장을 한번 제출했거든요. 제1 고소원이 병원장이고 제2 고소인이 제가 돼서 한번 제출했던 적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되게 병원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확실히. 어떠세요? 지금 중앙대에 계시니까 네. 거기 말고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네, 많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피해를 당한 전공의들의 몫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서 어떤 팀을 동원해서 외롭지 않게 할 것인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점점 팀을 동원하자는 분위기로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게 사실이고 폭행은 당사자는 일단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일단 보호해줘야죠. 예.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팀을 꾸려서 하는 게 그래서 대전협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폭행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은 당했을 때는 멍하게 돼요. 초기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가 제일 중요한 건데 112 신고를 하고 왜냐면 일단은 신고를 해야 대부분은 다른 환자들도 자기 진료를 받은 권리가 보장이 되고요. 네. 피해자도 일반 경비원은 그냥 경비원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112 신고가 맨 처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저요? 네. 누구 시켜요? 저는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합니다.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내린 폭행 대응 지침에도 112에 전화를 직접 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 112에 하라. 당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 해당 파출소 전화번호를 절대 인터넷에서 찾아서 알 수가 없거든요. 일관적으로 쉽게. 네. 전공 입장에서 제일 쉽게. 네, 지금 112. 대한전공의협의회하고 대한응급의학회가 공개한 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데 1번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 그리고 이게 제일 그럼요. 중요하겠죠.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사건을 접수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2 신고하고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라는 건데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현행범 체포를 하려면 진술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가능한 많은 사람이 진술서를 그 자리에서 받으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네. 환자? 환자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이고요. 그 의료진들한테. 네, 의료진도 되고 아니면 거의 원무과 직원도 되고. 근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 보호자가 저 술 취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진료를 못 받았다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먼저 저희한테 이렇게 불평을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을 때는 되게 미안하죠.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저도 이제 인턴 할 때 의료진들이 뭐 이러지 마세요 말리고 뭐 시끌시끌 할 때 전혀 말 안 듣던 사람이 다른 환자 보호자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전공의들 뭐 의사들 다른 의료진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경찰 잘 안 부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그동안의 우리 모습인데 다 뒤처리가 지금 번거롭기 때문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여러 번 해보셨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뭐 어느 정도 이게 귀찮은 일이 뒤따르게 되나요? 막상 전공의가 힘들죠. 뭐 잘 아시다시피 잠만 자기도 기본적인 그런 식사 시간이라든지 뭐 수면 시간도 보장이 안 되니까 거기서 조금이라도 생각지 못하고 내가 안 해봤다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진행해보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모가 되진 않아요. 근데 뭐 굳이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진술서 쓰는 시간이 필요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날 경찰서에 가나요? 바로? 아니요. 아니면... 그날 바로 응급실 진료 중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현행범 돼요. 체포할 때 신고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서에 직접 그 본인이 가야 되는 경우는 나중에 뭐 한 번? 조서 그런 네. 거 한번 쓸 때 한 번 피해자 진술 조서요. 한 번 쓰나요? 네. 한 그게 번? 이게 응급실에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개념이랑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거를 뭐 하여튼 경찰에 이걸 요구하면 그대로 쭉 진행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중간에는 뭐 경찰 인위적으로 끊을 수 있다든지 뭐 내가 뭐 취소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 그 쭉 가게 돼서 막상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되면 네, 무조건 사건 가야 돼요. 번호가 네. 달리고 쭉 가게 쭉 돼요. 갑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네. 쭉 갑니다. 그래서 막상 했을 때는 전공이 당사자가 한 번 경찰서가 진술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CCTV 이런 거를 또 네. 경찰서에서 그쪽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게끔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는 그 피해를 맞은 그 개인적으로 어떤 폭행 당했다, 어떤 상해 당했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됐다는 부분이라서 굳이 그 피해를 당한 병원에 대표할 수 있는 업무 팀원 또는 그런 일반 그 직원들이 가서 진술해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꼭 맞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것에 대한 또 개인적인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럼 폭행죄가 됐을 때는 맞은 사람이 네, 가야 그렇죠. 되지만 예. 업무 방해가 되면은 병원에 있던 네, 다른 원무팀이라든지 직원이 거기 가도 가도 되는 됩니다. 거네요? 의사는 안 가도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맞은 사람이 직접 가면 더 리얼하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참고 자료로 해서 업무가 방해됐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굳이 바쁜 인턴이 갈 필요 없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 병원장님들이나 뭐 수련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말은 잘하고 뭐 도와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경찰에 가서 조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꺼려해요. 그러니까요. 괜히 거기 가면은 뭐 피해자 쪽으로 전공의가 가지 않고 다른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이 법률적으로. 가도록 누가 좀 위에서 얘기를 좀 해줘야 시스템이 갈 수 있어야죠. 있는 거죠. 그거는 착하고 뭐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 있고 안 용기 있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내가 좀 번거롭지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신고한 전공의가 그 신고로 인해서 2중, 3중에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프로토콜 보면은 쭉 보면은 대전협의 민원느라는 말이 꼭 있어요. 꽤 크게 포션이 있거든요. 네. 그냥 개인 전공의 한 명이 당하면은 뭐 신고를 하고 병원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뭘 해도 병원 측에서는 아니면 의국에서 하는지 천덕꾸러기 시설을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들어보면은.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랬을 때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거든요, 병원으로. 그랬을 때 병원의 입장은 좀 달라져요. 우리 전공의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 천덕꾸러기 시선을 안 느껴도 돼요. 자기가 피해 당사자이면서 그런 시선까지 느끼는 게 전공의들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만 감정적인 그런 서포트라도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해놓은 거니까 혹시 이거 들은 전공이 있으면 꼭 넣어주세요. 네. 전공의 한 명 한 명이 병원이랑 꼭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선출 조직인 대전협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로 민원을 그러니까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거와 별개로 네. 추가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민원을 넣어달라라는 게 지금 네. 대전협 복지이사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직접 갑니다. 네, 직접 가세요. 역시 응급의학과는 이게 근무와 네, 이 오프가 왔다 갔다 있어서 하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군요. 아예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그런 일 당하시면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키라 KIRA 이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약자죠. 키라 2008 @naver.com 이런 이메일이 있고요. 뭐 문자로 전화로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지침이 지난 12월 4일에 네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근에 네. 공개하신 거예요. 네. 네. 전공의들은 일단 그 대전협 그 페이스북에 한번 접속해가지고 요 대처 요령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공이 아니라 뭐 다른 병원에서 그럼요. 근무하는 모든 네. 직원들이 다 숙지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사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 간호사랑 119 대원들은 더 심하게 인권 유린을 많이 당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욕하고 저희 때릴 정도면 간호사한테 성폭행도 정말 많이 하고요. 희롱이겠죠. 희롱? 네. 네. 그리고 뭐 119 대원들은 주치자한테 맞아서 이런 데 찢어져서 와서 저희가 그냥 소독만 해주고 그냥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기본적인 건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네. 그래요. 뭐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사들 운전하는 기사 폭행한 경우라든지 그거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경찰서에서 술 먹고 경찰들 때리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운전사 그다음 경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호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에 있는 분들도 관련된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제 의료진을 폭행했을 때 좀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됐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반대해서.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변?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글쎄요, 그거 계속 시도되는데 이미 개별 법에 의해서도 다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좀 더 큰 주류이기 때문에 아마 입법화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진짜 응급실에서 누구 하나 칼로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면 그때 또 이제 그걸 맞춰서 그런 일은 안 생겨야 예,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지금 여기 서건 선생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네. 지금 500만 원 벌금형 같은 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큰 처벌이잖아요. 큰 처벌이죠. 전과자가 예. 되는 건데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민생 법안이지 꼭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의사가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한 거죠. 네, 이것도 민생 법안이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응급실 폭행 사건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대전협 복지이사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두 개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공의들 수련 환경 열악하다는 얘기 하도 오래됐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제일 큰 문제는 뭔가요? 기본적인 인권만 좀 지켜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말 나오는데 폭행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환자한테뿐만 아니라요. 다른 의사한테도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선임 상급 레지던트나 특히 뭐 펠로우 쌤이나 교수님들한테 받는 경우도 하다. 오늘 그 모일보에서도 보니까 폭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 징계 처분 나왔던 과장님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야, 근데 솔직히 그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공의 아랫사람들이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종류의 피해를 볼까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응급실 폭행도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처럼. 네. 복지사 하면 민원을 제가 1차적으로 보는데, 네. 민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고, 나머지는 요즘 전공의 특별법 80시간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요. 네. 막상 민원이 들어온 맨 처음에 저희가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저희 복지구에서 민원 진행할 때 원칙이 2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한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가능한 참여한다. 원하는 대로 만약에 진행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선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거든요. 결국엔 민원인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제 역할이니. 근데 맨 처음에는 조금 강한 걸 이렇게 원했다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진행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주로 폭행 사건일 때 그런 일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그 복지부하고 병원협회에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8개 항목 그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원칙은 뭐 여기 써져 있는 건 수련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 시간 36시간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맞고, 이거는 강론이거든요. 더 큰 총론은 전공의 인권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위한 세부적인 그렇게 말만 하면은 너무나 와닿지 않고 뭘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게 이거고요. 더 큰 거는 올해 대전협은 전공의 인권에 의해서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전공의 인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폭행, 네. 폭언 뭐 이런 것인 것 같고요. 반드시 없어져야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 두 번째로는 수련 시간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네. 네. 지금 그 현장에서 느끼기에 전공의들의 실제 평균 근로 시간은 주당 몇 시간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과거보다 줄었다면서요, 그래도? 과거란 기준을 1년 전으로 할지 10년 전으로 할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때랑 비교하면 일단 교수님들 말이나 아니면 다른 선배 의사들 말이 하면 때보다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저희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집에 못 갔다. 네. 병원 들어올 때 오리털 잠바 입고 들어왔는데 6월 달에 오리털 잠바 입고 나가서 지하철 타니까 다 자기만 쳐다보다 이런 말은 안 됐거든요. 네. 일단 그런 건 개선됐네요. 네. 그래서 대전협이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주당 80시간 근무. 네. 사실 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그 80시간 근무를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병원협회나 뭐 이쪽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첨예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뭔지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논란이 되는 거는 80시간이 됐을 때 과연 병원이 돌아가냐. 제일 큰 건 그거 같고 80시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병원 업무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효율성은 떨어질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 어떻게 채우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엔 당직을 어떻게 세우냐가 매우 커요. 80시간 관련돼서는 뭐 들어보면 당직을 어떻게 이걸로 세우냐인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전공의들만 당직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럼 누가 또 그래서 전공의를 마친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채용해서 써도 되고 다만 예산적인 문제가 요즘에 매우 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그런 입장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그 한정된 인력으로 그 채용을 그러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맡느냐. 그 사실은 그 전공이라는 특수 신분을 때문에 볼모로 그걸 다 그냥 떠안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인권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 응급실에서 술 먹고 난동 피우고 욕하고 때리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좀 욕해도 돼. 팟캐스트니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희 충분히 힘들어요. 진짜. 네, 저희도 충분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누구도 누구한테 맞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까지 대전협 서군 복지이사와 함께
병원 내 폭행 문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떠한 상황이고 그것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수많은 모순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앞권은 무질서한 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뭐 다 아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다 아는 일인데도 사실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된 적도 없고 시도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제도가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증 질환자가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 다니는 것이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3차 병원을 향해서 질관리에 집중해야지 규모의 경쟁을 해서는 되겠느냐고 조언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미 한국의 대학병원은 규모 경쟁의 늪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환자를 병원으로 끌어들이고 또 더욱더 많은 치료비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현재 3차 병원은 비만해질 대로 비만해진 공룡과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풀까지 뜯어먹으면서 몸집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마치 공룡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개걸스럽게 환자라는 환자는 싹쓸이해서 먹어치워야 하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허구한 날 병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환수 조치하고 실사를 남발하면서까지 재정 절감을 하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부적절한 의료 전달 체계로 인해서 누수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환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정부가 어떻게 개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를 30%의 가산료까지 지불하면서 3차 병원에서 치료받게끔 방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중증 질환을 보는 것을 전제로 허락된 3차 병원에서 실제로는 중증 질환이 30%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또한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고자 했던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발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말 보건의료학자들다운 공무원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한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부당하게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징벌적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또한 있는 사람만 대학병원 가라는 소리냐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물론 부담금을 다소 낮췄더니 엄발의 오줌 누기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내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치료는 하되 30%의 가산료를 2차 병원 기준인 25%로 줄이고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한 가산료는 오히려 35% 이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분명 대학병원의 경증 질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의 구조상 5%의 가산료 하락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서부터 의료전달 체계의 원칙을 바로잡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전달 체계가 유지되는 한 이 나라의 의료제도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의 오디오 칼럼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오디오 칼럼은 고려의대 박종훈 교수의 실론인데요. 제목은 현 의료전달 체계가 유지되는 한 우리의 미래도 어둡다 였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은 한때 의사들 모임에서 문자 타레로 좀 고생하신 그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의사 칼럼, 고정 칼럼 필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경향신문에 또 오랫동안 이제 고정으로 칼럼을 쓰고 계신데 그 중에 한 편 때문에 의료계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신 분입니다. 왜 유명해지셨는지는 기사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서 뭐 모두 설명드리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박종훈 검색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코너인 오디오 칼럼까지 들으셨습니다. 개편 이후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김변 어땠습니까? 예, 박쌤이 워낙 잘하시니까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취자분들의 어떻게 들으셨는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의견 주세요. 네, 히구라에 대한 청취 소감 등 의견은 청년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 그리고 팟빵 등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66-1895번, 1666-1895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포크라테스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PD 송수연 기자, 작가 문성호 기자, 김은영 기자입니다. 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3년 12월 13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